저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 건 몇 해 전에 지금보다도 경기가 더 좋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40대에 들어 처음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불안과 함께 하루하루를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던 시간들 돌아보면 고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조금은 자리를 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몸이 고된 건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제겐 그게 마음을 붙잡아주는 끈이 되었거든요. 힘든 일이 많았던 시기였기에 더더욱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내 일이 아니어도 속 썩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 사이의 작은 실수쯤은 너그럽게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죠. 특히 자기 생각만 앞세워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동한다면 언제까지고 참고만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일이 바로 제 남편과의 일이었음에도 말이죠. 남편과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첫 직장에 입사했던 동기였고 사회라는 낯선 공간에서 서로 의지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죠. 업무에 서툴러 꾸중을 듣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힘든 날이면 서로 기대어 위로도 건네고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부모님 덕에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장사를 일찍 시작하셨고 수완이 나름대로 좋은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시장에서 작은 생활용품점을 운영하셨지만 점차 가게를 확장하시고 분점도 여러 곳 내셔서 한때는 5곳이 넘는 매장을 직접 운영하셨죠. 어릴 적엔 그저 바쁘기만 한 아버지였지만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해보니 그분의 성실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사가 결국 신뢰를 쌓는 일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한 달에 하루 이틀 겨우 쉬시면서도 늘 새벽같이 문을 여시고 직원이 많아진 지금도 가게 일은 당신 손으로 직접 챙기십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고 저도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남편 쪽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 부모님도 장사를 하셨지만 형편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가게 모습이 참 안쓰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2~3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혼자 반찬을 만들고 계셨고 지나가는 사람은 많았지만 물건을 사가는 손님도 거의 없었어요. 아버님은 그곳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재료 손질을 돕거나 하루 종일 어딘가에서 놀다가 가게 문을 닫을 때쯤 나오는 정도였죠. 남편도 그 점에 대해 속상해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동안 아버지는 술자리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책임지기엔 부족했던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모습, 그게 남편에게 깊은 상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만큼 남편은 대학도 스스로 벌어 다녔다고 했어요. 학기 중엔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방학엔 공장에서 숙식하며 일하기도 했다고요. 이렇듯 남편과 저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가족 문화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사이에 오해를 만들기도 했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며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짐의 무게는 겉으로는 쉽게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엔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아버지는 아들이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조차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탐탁지 않아 하셨다니 그 말에 담긴 서운함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란 남편은 기대라는 것을 아예 마음에서 지우고 살아온 듯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는 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가 얼마나 깊고 오래된 것인지 느껴졌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도 저와 남편이 지나온 길은 분명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장사하는 집안이 다 그렇다는 말, 남편이 스스로 꺼내며 푸념처럼 얘기했을 때
저는 조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 집도 장사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속사정은 꽤 달랐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같은 부모님이 장사하는 집 자식이라는 동질감을 느낀 듯 했고, 그래서 더 편하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은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말하지 못했어요. 저희 집도 장사를 하긴 했지만 아버지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만 5군데를 관리하실 정도였고, 형편으로만 보자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았으니까요. 그러나 괜히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봐, 혹은 그가 느끼는 동질감에 금이 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가정 형편을 어렴풋이 짐작하며 지냈고, 그가 가진 상처와 서러움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그의 민감한 태도, 때로는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기도 했지만 그 역시 이해하려 애썼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어려움이 얼마나 사람을 조심스럽게 또 날카롭게 만드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교제 초기에 남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에 내가 장가 간다고 해도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오히려 나중에 내가 도와드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런 형편인데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봤자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걸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가능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혼도 애도 별로 생각이 안 들어. 남자친구의 그 말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본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꺼낸다는 사실이 서운했어요. 꼭 나와 결혼할 생각은 없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참 제게 잘했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둘 다 이직을 하게 되었고, 출퇴근길도 달라졌지만 그는 변함없이 아침 저녁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출근길이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평일엔 얼굴도 못 보잖아.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그 사람이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루 일과만으로도 녹초가 되는 직장인의 삶 속에서 그 일이 얼마나 큰 수고와 애정의 표현인지.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일 때가 더 많죠. 서운했던 말은 남았지만 그보다 더 큰 진심이 매일의 그 길 위에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말보다 더 진하게 조용히 저에게 마음을 전해왔어요. 남편이 제게 했던 그 말을 다시 떠올려 보니 확실히 그 사람은 가볍게 저를 대하거나 무심하게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처음부터 솔직하게 드러내며 저와의 관계에 신중을 기하려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런 태도가 저는 오히려 더 진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론 멋진 말 늘어놓으며 정작 속은 비어있는 사람들과는 달랐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무렵 저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안에 대한 오해였죠. 제가 남편처럼 집안 이야기를 시시콜콜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그는 제게 어느 정도 자기 집과 비슷한 형편일 거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일부러 속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솔직하게 밝힌 것도 아니었으니 이쯤에서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그저 연애 상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괜히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처음으로 아버지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 매장이 아닌 저희 집 가게 중 가장 규모가 큰 본점으로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매장을 돌며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고 우리는 그 와중에 아버지를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몇 년 전 새로 인테리어를 다시 깔끔하게 한 커다란 매장과 그곳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꼼꼼히 계산서를 확인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입이 절로 벌어진 듯 보였어요. 자기 아버님께서 장사하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크게 하시는 줄은 몰랐네. 쉬는 날도 거의 없이 매장 5개 전부 둘러보시고 매일같이 관리하시느라 나보다 훨씬 바쁘셔. 그날 남편은 내내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여유 있는 제 집안 형편에 놀랐을지도 모르죠. 또 그런 집안의 하나뿐인 딸이라는 사실이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가게를 나오고 나서야 그는 긴장이 풀린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 나는 자기 아버님이 장사하신다고 하길래 그냥 동네에 가게 하나 갖고 계신 줄 알았지.
여기 한 군데가 다가 아니라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말고도 네 군데 더 있어. 아빠가 직접 다 돌면서 확인하시고 일하시거든.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민망한 듯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몰랐네. 우리 자기는 있는 집 딸이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둘이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면서 맘 놓고 집안 얘기 다 했잖아. 자기가 듣기엔 내가 좀 우습게 보였겠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웠어. 그 사람은 멋쩍게 웃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진심 어린 민망함과 미안함이 엿보였습니다. 저도 그 상황이 우습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서 더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해프닝이었죠. 서로를 좀 더 알게 되는 계기, 그리고 진심을 확인하게 되는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제 부모님 마음은 편치 않으셨던 듯합니다. 딸이 시집갈 집안의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이야기에 어머니 아버지 모두 걱정이 많으셨어요. 평소엔 제 일이면 늘 내버려 두시던 분들인데 결혼 문제만큼은 달랐습니다. 자식 다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뭘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 다 아는데도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 그 말씀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저도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시댁 형편이 넉넉한 집이면 좋겠다는 생각, 솔직히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사람됨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 전엔 남편이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 대해 품고 있는 유감과 상처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집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더 편하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의 구멍을 제가 조금이나마 메워주고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솔직히 아들조차도 그렇게 애틋하게 여기지 않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 분이 며느리를 살갑게 대해주시기는 어려웠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인사를 하시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감사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 사돈께도 꼭 인사 좀 잘 전해드려요. 꼭! 그때 저는 조금 민망하면서도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죠.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결혼 비용은 가능한 저희 선에서 해결해보려 했습니다. 시댁 사정은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말에 가장 펄쩍 뛴 건 오히려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 시집 보내면서 그 정도도 못해줄 형편도 아닌데 왜 네가 그걸 혼자 해결하려고 해?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보내면 우리가 부모로서 마음이 편하겠니? 그 말씀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껏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건 다 저 잘 되라고 그러셨던 거잖아요. 그런 마음도 모르고 제멋대로 결정하려 했던 제가 오히려 부모님께 신뢰를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건 언제나 마음만으로 풀어지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아무리 양가 부모님 모두 좋은 마음으로 우리 부부를 응원해 주신다고 해도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마음의 짐이 됩니다. 시댁에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친정 쪽에서만 도움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자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부모님께는 송구하고 남편에게는 괜히 미안했어요. 내가 그를 눈치 보게 만든 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조심스레 그런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남편은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말투로 제 걱정을 단칼에 자르듯 말했어요. 자기 지금까지 내 눈치 보고 있었던 거야? 왜 그래? 부모님 입장에서 하나뿐인 딸 시집 잘 보내고 싶으신 마음 당연한 건데.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집도 결국 친정 부모님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마련되었어요. 남편이 가진 돈이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힘만으로 모든 걸 준비했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출발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결혼 후에도 시댁보다 제 친정 쪽에 더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친정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애를 많이 썼어요. 이제 사위도 생기셨는데 밤낚시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운전할게요. 그냥 쉬세요. 출근도 해야 할 사람이 밤새 운전까지 하며 낚시를 따라가겠다는 말에 저도 놀랐지만 그 마음이 고마워 그냥 말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처음엔 그런 사위를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차츰 그 진심을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서히 마음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따라 나가진 부모님의 빈자리를 메워나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친정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얻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한 뼘씩 조심스레 다시 채워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들이긴 하지만 정을 붙이기 어려웠던 그 사이라서 시아버지는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툰 분이었지만 그보다는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앙금이 훨씬 더 깊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 새끼 키워봤자 뭐하냐? 처갓집 대릴 사위가 다 됐고 치내비는 말도 못 붙이는데. 가끔 시댁에 찾아가면 시아버지의 푸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시렸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앙금이 있었다 해도 그 말들이 귀에 들리는 이상 제게도 짐이 되곤 했죠. 건강마저 안 좋아지신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자식 키운 게 뭐라고? 엄마 혼자 다 했지 아버지는 뭘 했는데? 남편의 말은 때로는 너무 차갑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핍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친정아버지를 그렇게 유독 따르고 살갑게 대했던 건 시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했던 무언가를 장인에게서 채우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자주 들었어요.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저는 훗날에야 알게 되었지만요. 그 사이에 친정의 도움은 저희 부부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까지도 친정 부모님 손을 여러 번 빌린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술을 배워서 장사를 시작하셨지만 어려운 형편에 좋은 자리를 얻기 어려웠고 그래서 장사는 늘 신통치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형제 사이가 꽤 돈독했기에 친정아버지와 낚시를 다니며 이런저런 형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나 봅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주버님의 가게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겠다고 나섰는데 가게 자리가 안 좋아서 손님이 없더라. 안 됐잖아. 나 젊은 시절 생각도 나고 조서방도 형이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안 좋지 않겠어?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다시금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러셨죠. 누가 한번 마음에 들면 끝까지 믿고 아낌없이 도우시는 분. 사위인 남편이 집안 걱정하는 걸 보면서 자신도 그 마음을 모른 척 할 수 없으셨던 걸 테지요. 아니 그런 일 있으면 미리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나중에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제가 한참 후에야 알게 된 일을 얘기하자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장인어른이 그렇게까지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 괜히 말하면 당신 걱정할까봐 그냥 넘겼지 뭐.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랑 나 사이에서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장사로 잔뼈가 굵으신 아버지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결혼한 지 몇 해가 되지 않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예상대로 시댁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빈소 마련부터 장례 절차까지 거의 전부를 저희 친정에서 도맡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장사를 하셨다지만 사실상 혼자 감당하기엔 힘들어 보였고 평생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셨으니 장례식장에 손님이 많을 리도 없었죠. 그때 친정 부모님이 나서서 챙겨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조용하고 쓸쓸한 장례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달래는 남편의 말에 저는 좀 의아함이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있는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이제 편히 사실 생각만 하세요. 시어머니의 걱정에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가진 것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저런 말을 하나 싶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 집 문제로 친정아버지를 다시 떠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부인 사정이 영 안 되셨던데 조서방이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어. 그렇다고 사돈인 우리가 집까지 해주는 건 과하지. 뭐야, 또 아빠한테 부탁한 거야?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할게. 친정아빠의 입에서 그 사실을 직접 듣기 전까진 저도 설마 했지만 확인하고 나니 더는 넘길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아빠한테 자꾸 부탁드리는 거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엔 너무하잖아. 나한텐 말도 안 하고 아빠한테 그런 부탁을 드려?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거면 나도 더는 못 참아. 화를 내며 쏟아낸 제 말에 남편은 멋쩍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장인어른한테 이런 말 꺼내기 싫었어.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 나라고 부탁하는 게 좋겠어? 그 말도 일리는 있었지만 이미 신뢰는 한번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시어머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평생 남편 하나 잘못 만나 고생만 하셨고 말년에는 머물 집도 마땅치 않은 형편이라니. 그래서 결국 남편과의 상의 끝에 결혼 전 친정부모님이 제 명의로 마련해 주신 작은 연립주택으로 시어머니를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단단히 당부했죠. 당신, 앞으로는 나한테 말도 없이 아빠한테 뭐 부탁할 생각 마.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자꾸 그런 부탁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신경 쓰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 말도 단지 말일 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얘기만 나오면 늘 이성을 놓아버리는 남편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한 번 남편이 제 속을 뒤집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해보려고 해. 나도 이제 40인데 회사 생활을 이대로 계속 끌고 가긴 어려워. 나도 내 가게 차려서 사장 한번 해보고 싶어. 장사? 당신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평생 보면서도 그 말이 나와? 장사가 쉬운 줄 알아? 당신이 미처는 어디 있고 경험은 뭐가 있다고 그 힘든 걸 하겠다는 거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 또 우리 아버지 가게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장인어른 가게 중에 하나 내가 맡아서 해보면 안 될까? 그 소리 아빠한테 꺼내기만 해봐. 그땐 정말 이혼이야. 제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간 건 남편이 이제는 도를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가게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역시 그 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셨습니다. 나도 사위한테 그건 부탁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해놨어. 가게는 문외 아닌 사람에게 쉽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이미 사표를 냈고 가게를 차릴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믿을 구석은 결국 저희 친정아버지였겠죠. 그것마저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믿고 기대는 건 알겠는데 어쩐지 등골까지 내주는 느낌이 들어 화가 났으니까요. 며칠을 말도 안 하고 버텼더니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친정에 가자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 나선 저였고 그런데 저희 친정 집 앞에 서 있는 새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 친정 아버지를 밖으로 불러냈고 아빠도 깜짝 놀라셨죠. 자네가 대체 무슨 돈으로 이 비싼 차를 뽑았어? 장사 시작하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닐 텐데.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더니 남편은 그간 눈치만 보던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퇴직금 정산 들어왔거든요. 장인어른 지금 타고 다니시는 그 차 벌써 20년 됐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정도는 타셔야죠. 순간 제가 이 상황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동이었냐고요? 고맙기도 했지만 솔직히 또 다른 방식의 비용 청구 같기도 했습니다. 처가에 받은 은혜가 부담스럽다면 그걸 갚는 방법은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남편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는 쳐놨는데 뭘 어쩌겠어요. 친정 아빠도 떨떠름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사위의 성의를 무시할 사람은 아니었고 결국 기존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차릴 돈을 지원해 주었어요. 저는 이 상황에 불만이 많았지만 남편의 싱글벙글한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뭐라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의 가게는 생각보다 금방 자리를 잡았고 항상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친정엄마가 이모들과 여행을 간 사이에 혼자 계신 아버지가 집에서 쓰러지셨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 황망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뇌졸중이라 일찍 병원에 가셨더라면 결과가 달랐겠지만 이미 다 끝난 상황에 후회를 아무리 해도 바뀌는 건 없었죠. 다들 침통한 심정으로 아빠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180도 변해버린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장인어른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사위는 결국 남이라는 거지.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본인 앞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떨어지는 것이 없자 크게 서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건물이나 상가를 주신 것도 있고 가게는 전부 엄마가 관리하게 됐지만 이것저것 받은 것은 꽤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한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결국 그 뒤로 처갓집에는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매주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더니 이젠 마치 볼 일이 없어진 사람처럼 보였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뭐, 차를 팔겠다고? 그거 엄마가 타고 다니시는데. 내가 사준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팔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차라리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새로 하나 사던가. 엄마가 타는 차를 뺏어오면 어떡해? 하지만 남편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샀으니 본인 마음대로 할 거라면서 그 차를 그냥 팔아버리더라고요. 당장 돈이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싶어 살펴봤더니 그 차를 판 돈으로 시어머니한테 새 차를 한 대 뽑아드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말 그대로 기가 막혔어요. 이건 뭐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있을까 싶었죠. 그깟 차 한 대, 솔직히 대단한 재산은 아니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타고 다니셨고 엄마도 아빠를 생각하며 애지중지 아끼며 타셨는데 남편은 그걸 내가 사줬으니 내 차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그동안 남편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도움들, 가게 차를 돈 대주고 시아버지 장례 치러주고 아주버님 가게 자리 옮기는 것까지 그 모든 것도 결국 남편에겐 이득이었을 뿐이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까지 입으로는 감사하다 미안하다 잘하겠다 하면서 결국 자기 이득이 줄어들자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처음 이 사람을 내 인생에 들였던 그 순간부터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남편의 행동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사람이니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아왔어요. 시댁 형편 어려운 거 이해하려 노력했고 남편도 아픈 과거가 많았으니 보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속에서 쿵쿵 울리는지 그 순간만큼은 절대로 져줄 생각도 없고 봐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해야겠다. 이제는 나도 이 사람에게 진짜로 한번 보여줘야겠다. 차라리 입싹 닫고 받은 거 모른 척하는 것보다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날뛰는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 가소로웠죠.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엄마 집을 내놔? 너네 엄마 집? 그 집이 네 엄마 거였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사준 거잖아. 그럼 내 집이지. 남편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듯 했습니다. 마치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위치를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소유욕과 허세로 부풀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준 것들, 내가 모두 거둬들이겠다. 더는 이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 집 우리 아빠가 내게 해주신 거야. 내 소유고 내가 당신 엄마한테 거저내어 준 거지. 주제도 모르고 도리도 없는 짓 그만하자. 이제 진짜 끝이야. 제가 이전에 여러 번 경고했을 때도 남편은 분에 겨워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기어이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튀어나가자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당신 없이 진짜 못 살아. 내가 미쳤었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정말이야. 정말 뻔한 눈물과 늦은 후회. 그 말들이 더는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마음을 다 줬다가 모조리 배신 당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거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라. 사람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문서만이 진실을 말해준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고 그 덕에 남편이 저희 친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금전적 혜택을 보았는지 한 장의 문서도 빠짐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 문서들을 모두 정리해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어요.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 아주버님 등 시댁 식구들까지 뛰쳐나와 잘못했다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마음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과도 공허할 뿐이었어요. 내가 미쳤다고 저런 사람들을 다시 내 인생에 들이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려놓았습니다. 결혼할 때 내어준 집도 가게도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도움받은 모든 것까지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돌려받았고 그 사람은 가게까지 내놓고 맨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 정말 후련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처음으로 마음속 응어리가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전에 항상 딸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며 뒤에서 도와주셨던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항상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었고 남편과 이혼하고 난 뒤에도 제가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위대한 유산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조용히 지켜나가려 합니다. 저는 30 중반 나이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전환점을 맞이한다고들 하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시기가 여러 번 찾아오기도 한다는데 얼마 전 저에게도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과의 이혼이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제 인생에 있어 큰 사건이었죠. 결혼 당시와 그 직후에는 짧지만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 시절마저 나쁜 기억으로만 남기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너무 짧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며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결국 그 인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따지자면 끝도 없지만 모든 잘못을 남편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는 없었어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시댁 식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댁이든 남편이든 똑같았죠. 제 눈엔 그야말로 환상의 콜라보였습니다. 다행이라면 아이가 없을 때 이혼했다는 점 하나예요. 아이가 있었다면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진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제가 30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는 결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상형에 가까웠죠. 제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인정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연애와 결혼 초기에 그는 마치 간이라도 내줄 듯 저를 아껴주었고 세상에 이런 남자 드물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결혼 후 왜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마음이 식었던 건지 아니면 그 모든 모습이 연기였던 건지 혹은 제가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든 건지 지금도 종종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시내와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SNS에서 맛집으로 소문이나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죠.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사업을 일군 모습이 대견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장을 본 뒤 밤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은 믿음직스러울 정도였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는 거의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연애와 결혼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생각지도 못한 빚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빚이 대체 얼마나 돼? 예전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실패해서 생긴 거야. 이제 한 5억쯤 남았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갚고 남은 게 5억이라면 원래 빚은 도대체 얼마나 많았던 걸까요?
물론 결혼 전에도 시댁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빚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잖아. 당신도 물어본 적 없었고. 남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집안 형편을 어느 정도 파악하려 했지만 빚까지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남편이라는 사람이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 우연히 말할 수는 있어도 꼭 결혼 전에 따로 이야기할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부모님 빚은 부모님이 다 갚으실 거야. 정 안 되면 시골에 있는 땅이나 지금 사시는 집을 팔면 된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해결될 거였으면 진작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만 맴돌았죠.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한번 하신 적 없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건물 야간 경비 일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가끔 단기 알바를 하신다고 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이해했지만 이미 결혼은 해버렸고 아직 무슨 문제가 터진 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시댁빚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남편의 말과는 달리 시댁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은근히 기대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생활비나 용돈을 직접 달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모임이나 외식 때는 거의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처음엔 자식이 부모님께 대접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아파트에서 눈을 치우다 넘어져 허리를 다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독감으로 앓아눕는 바람에 제가 대신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모시고 갔죠. 접수를 마치자 직원이 결제를 먼저 하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접수증을 제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먼저 올라가 있을게. 힘드니까 의자에 좀 앉아야겠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님께서 단순히 정신이 없어서 카드를 안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카드로 결제했고 그날은 효도 한 셈 치자며 넘겼죠. 하지만 그 뒤로도 병원에 갈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습관임을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카드를 안 주셔서 계속 내가 결제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시부모님이 병원비를 내신 적이 없는 거 알아?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어? 너무 정신이 없으셔서 잊으셨나 보다.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졌어요. 그럼 앞으로도 어머님, 아버님 병원비는 우리가 내야 하는 거야? 아니, 이번엔 그냥 우리가 내고 다음부터는 내가 말씀드릴게. 그 말에 일단은 넘어갔지만 다들 아시죠? 이런 경우 다음부터라는 건 거의 없는 말이라는 걸요. 실제로 그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갈 때도 경비는 당연히 우리가 냈고 심지어 사소한 간식값조차 우리가 결제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처음 시부모님과 여행을 갔을 때만 해도 효도 여행 한 번쯤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한 번 그렇게 다녀오고 나니 그 이후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이었죠. 저번에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여행 가니까 너무 좋더라. 기분 전환도 되고. 좋으셨죠? 그래, 네 엄마가 친구들한테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 우리 다음엔 또 어디로 갈 거니? 그렇게 시어머니는 국내 여행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일본 온천 여행을 제안하셨습니다. 국내는 다 가봤으니까 이번엔 가까운 일본으로 나갔다 오자. 며느리 생각은 어때? 요즘 많이들 가시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패키지 여행 좀 알아봐서 예약해줘. 처음엔 가볍게 네 하고 대답했지만 막상 여행이 시작되자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패키지 여행이라도 가이드비나 간식비 같은 소소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아예 일본 돈으로 환전도 안 해오셨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는 말도 못 들은 척 하셨죠. 그 결과 여행 내내 가이드비부터 기념품값까지 전부 저와 남편이 결제했습니다. 이 패턴은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이어졌어요. 시부모님과 외출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계산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카드를 집에 두고 왔네. 가끔은 가방을 바꿔들다 깜빡했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만남 자체가 불편해졌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이 그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식사든 여행이든 거의 항상 결제를 먼저 하셨고 심지어 가는 길에 용돈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용돈도 거리낌 없이 받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계산하시기 전에 당신이 미리 나가서 계산 좀 해. 오늘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장인어른이 먼저 하셨잖아. 그럼 더 빨리 움직였어야지. 본인 부모님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남편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제 눈엔 양가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가게까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음식 맛이 변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게을러진 것도 아닌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자영업이 경기에 민감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황이 나빠질 줄은 몰랐죠. 남편도 나름대로 레시피를 개발하고 비용을 줄이려고 직원 수도 줄이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매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나마 적자만 안 나면 다행인 수준이었죠. 자연스럽게 우리 집 살림은 제 월급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수입이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법인데 그런 와중에 남편은 뜬금없이 아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봐.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이번에 정환이네가 낳은 아들이야. 귀엽네. 아, 진짜 너무 귀여워서 미치겠다. 우리도 아이 하나 낳자. 뭐래? 갑자기 무슨 악이야? 갑자기 아니야. 당신도 조금 있으면 노사냐. 우리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낳아야지. 당신도 우리 닮은 아기 갖고 싶잖아. 그 철없는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기 낳을 때야? 가게도 안 되는데 가게 문제나 좀 해결하고 나서 생각해야지. 이러다 이사도 못 가겠다. 이사를 왜 못 가? 그때쯤이면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솔직히 이사보다 더 급한 게 아기 문제지. 이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도 아기는 떼놓치면 힘들어. 현실감 있는 척하면서도 정작 현실을 모르는 말에 속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원래는 동과 출근 거리 문제로 4년 정도만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 했죠. 그런데 남편 가게 사정이 이렇게 된 이상 이사 계획은 물거품이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야근 수당까지 받으며 일했고 직장에서 진급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으려 무리해서 대형 프로젝트까지 맡았습니다. 덕분에 몸살이 났고 코피까지 터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에 몰두하던 시절 이후 처음이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해골 같았고 최근 몇 달 새 7kg 넘게 빠진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부모님이 보게 되셨습니다. 김치를 주러 오셨다가 전화를 받지 않는 저 대신 경비실에 맡기러 오신 길에 저와 마주친 겁니다. 부모님은 속상해하시며 주말에 남편과 함께 친정에 들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은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요즘 사위네 가게도 어렵다면서? 네 얼굴이 반쪽이 돼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니 안 되겠더라. 너희 아빠랑 의논했는데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건 우리가 해줄 테니 너희 가고 싶은 집으로 가라. 무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남편 가게 때문에 이미 대출을 받아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간신히 받을 수 있더라도 이자 부담이 컸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지금 집에 눌러 살아야 하나 싶던 차에 부모님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감사하면서도 죄송했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놀라며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마치 하늘을 나는 사람 같았습니다. 당장 저희를 힘들게 하던 문제가 싹 해결된 것 같으니 그때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 근심 다 내려놓은 표정이었어요. 이제 진짜 좀 숨통 트이겠다. 남편이 연신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속으로 그래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기분 들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달콤한 기분이 채 사흘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부모님이 전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치신 거예요.
사실 전날 시댁에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이번 주에 좀 들를 수 있겠니? 이번 주는 업무 마감이랑 야근이 겹쳐서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쯤 갈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오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니 문 앞에 시부모님이 서 계신 겁니다. 아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더라. 하시면서 거실로 쓱 들어오셨죠. 저는 속으로 뭐가 이렇게 급하실까, 혹시 시댁 쪽에 무슨 일이 있나 생각했는데 잠시 후 꺼내신 이야기에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지원이 너희 친정에서 10억짜리 아파트 해주기로 했다면서? 네, 부모님이 저희 힘들게 사는 거 안쓰럽다고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아무래도 딸 고생하는 건 아들 고생 보는 거랑은 또 다르게 마음이 쓰이더라고. 저는 그 말까지는 그래, 뭐 맞는 말이지 하며 듣고 있었는데 바로 이어진 다음 말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돈을 쓰는 것에는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니? 그 아파트 받아서 일단 팔고 우리 집에 있는 빚부터 갚자. 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자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인지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혹시나 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파트를 팔아서 아버님 빚을 갚자고요? 시아버지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마치 이게 아주 당연한 순리라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네 친정에서 그렇게 큰 돈을 주신다니까 하는 말이지. 지금 너희 사는 집도 당장 옮길 필요 없잖아. 지금 사는 데가 좀 낡긴 해도 살만하고 아니면 우리 빚을 갚아주고 남은 돈으로 이사를 가도 충분해.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집안의 빚부터 정리하는 게 맞지. 그래야 다 같이 편해지지 않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우리 집안의 빚? 그걸 왜 내가 갚아야 하는데? 아버님, 그 돈은 부모님이 저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희가 힘들게 지내는 거 보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라고 주신 돈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끝을 맺기도 전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지원아, 네 친정이 그 정도로 형편이 좋으면 우리 집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네가 이제 우리 집 식구인데 원래 식구끼리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야. 네가 우리 집 며느리면 우리 집 일도 네 일이나 마찬가지지. 그 순간 저는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식구라는 거구나.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돈 얘기할 땐 더더욱 식구네. 시아버지는 또 끊임없이 덧붙이셨어요. 생각을 좀 해봐. 너희 아파트야 지금 당장 안 사도 돼. 하지만 빚은 매일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그거 먼저 없애놓고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집을 사든 새로 옮기든 하면 되지. 그게 순서야, 순서. 저는 속으로 이건 순서가 아니라 순도 100% 뻔뻔함이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를 그런 어이없는 순간이었어요. 두 분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찬물을 한 잔 들이켰더니 그제야 조금 숨이 트이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남편이 다가왔고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속으로는 이제 사과하겠지, 그리고 부모님은 본인이 설득하겠다고 말하겠지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갑작스럽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 우리야 아직 젊고 살 날이 창창한데 부모님은 얼마나 더 사시겠어? 겨울마다 온수도 제대로 안 나오는 집에서 고생하시는 거 그동안 마음 쓰였는데 우리만 좋은 집 가서 산다고 내가 마음이 편하겠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시부모님의 말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 부모 네 부모 따질 일은 아니잖아. 만약 장인 장모님이 똑같은 상황이었어도 난 이사 미루고 빚부터 갚아드리자고 했을 거야.
그런데 우리 부모님 돈으로 왜 시댁 빚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시집간 딸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이사하라고 주신 거라고. 남편은 태연하게 받아치더라고요. 누가 그걸 몰라? 나도 감사하게 생각해 몇 번이나 말했잖아. 하지만 장인 장모님은 여유가 있으니까 주신 거고 어차피 우리 편하라고 주신 돈인데 어떻게 쓰든 우리 마음이잖아.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해? 우리만 좋은 집 가서 잘 살면 마음이 편하겠어? 저는 도무지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이후 별의별 황당한 일은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은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죠. 결국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빈정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이렇게 나오겠다? 알았어. 그럼 나도 다음 주 명절에 처가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 돈, 네 돈 따질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앞으로 나는 우리 집, 당신은 당신 집 가. 돈 문제도 칼같이 하자고. 그 말과 함께 남편은 오만정이 떨어진 얼굴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했어요. 방문을 닫고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었어요. 지금까지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도 참았던 건 다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아줄 이유도 그럴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과 시댁의 한 짓을 똑같이 되갚아주기로.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절대 깨닫지 못할 테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간 고깃집에서 시작되었어요. 계산하려고 제 카드를 내밀었는데 손님, 죄송하지만 결제가 안 됩니다. 다른 카드 없으세요? 어머, 통장에 잔고가 없나 보다. 여보 카드 좀 줘봐. 사실 그날 모임 전 저는 신용카드는 집에 두고 체크카드는 잔액을 몽땅 빼놓고 갔습니다. 당연히 결제가 안 됐죠. 남편이 당황해서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지만 이미 한도 초과였죠. 저희가 한참 카운터에서 실랑이를 하는데 시부모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결제가 안 돼? 저희 둘 다 카드에 돈이 없네요. 요즘 수입이 거의 없어서 지출이 빠듯했거든요. 어머님 카드는요? 남편이 듣기 싫다는 듯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었고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시아버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이 직접 결제하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일부러 카드를 두고 나오거나 카드에서 현금을 빼놓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점점 시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더군요.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시댁의 휴대폰 요금과 공과금까지 은근슬쩍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시댁 공과금은 원래 시부모님이 계좌 이체를 어려워하셔서 남편이 대신 내드렸는데 매번 확인하기 귀찮다며 아예 우리 생활비 통장에 자동이체를 연결해버린 것이었죠. 휴대폰 요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휴대폰으로 바꿔드리면서 남편이 그대로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해놓은 겁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시부모님 계좌로 옮기겠다던 남편은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기만 했고 결국 지금까지도 우리가 대신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곧바로 그 자동이체를 해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묻더군요. 혹시 우리 부모님 공과금이랑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 해제했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빨리 통장 옮기라고. 아니,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그냥 해제하면 어떡해? 연체됐다고 연락 왔다는데. 그럼 이참에 옮기면 되겠네. 아니면 당신 개인 통장으로 옮기든가 알아서 해.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도 반반씩 하자. 뭐? 생활비를 반반? 원래 저축은 당신이 번 돈으로 생활비는 내 돈으로 했잖아. 그런데 요즘은 당신이 수입이 없으니까 저축은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도 똑같이 나눠야지.
명세서 뽑아놨으니까 확인해. 그제서야 남편은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부부끼리 무슨 반반이야? 내 돈 네 돈 칼같이 나누자고 한 건 당신이었잖아. 명절에 각자 집에 가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고, 효도는 셀프로 하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어. 제가 내민 명세서에는 집세 관리비, 식비 공과금, 심지어 생활에 필요한 자잘한 비용까지 모두 정확하게 반반으로 계산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 이렇게 상식 없는 사람이었어? 불만 있으면 말을 하라고. 불만? 무슨 불만이야? 앞으로 우리는 쭉 이렇게 살 거야. 하나 더, 각자 부모님과 관련된 돈도 똑같이 계산해야지. 우리 부모님이 주시겠다는 아파트는 네 몫도 포함이니까 10억의 절반인 5억은 당신이 내야 해. 근데 당신은 돈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대신 대출로 빌려주는 셈 칠 테니까 이자만 내. 원금은 무제한으로 기다려줄게. 당신 진짜 미쳤어? 같이 사는 집인데 남편한테 이자를 내라니? 정확히 들은 대로야. 그래도 지금까지 당신 부모님께 들어간 돈은 그냥 효도한 걸로 칠게. 그건 선물이라고 생각해. 결국 남편은 며칠도 못 버티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소리도 질러보고 미쳤냐며 달래도 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끝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지 오래였어요. 이해와 용서는 남은 애정이 있을 때 가능한 법입니다.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얼마 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부모님께 집을 받기 전에 빠르게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아보려 했지만 무슨 수를 써도 제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혼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상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을까 아니면 날아갈 것 같을까. 하지만 막상 해보니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변함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마음이 편해졌다는 건 분명했어요. 아, 내가 이 평온을 누리려고 이혼을 했구나.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의 황당한 행동이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 생각하니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결혼이란 게 별거 아니었고 이혼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별거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30을 넘긴 짧은 인생 속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요. 다름 아닌 바로 제 파혼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결혼 준비는 애초에 시작도 못했어요. 이유는 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지나친 요구 때문이었죠. 그분은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믿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연애를 할 때도 그 기미는 느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정이 너무 극단적인 편이었죠. 남자친구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도움 속에 큰 어려움 없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유명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우리는 동료 선생님의 소개로 만났고 2년 정도 연애한 뒤에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처음부터 성격도 잘 맞았고 서로 집안 환경도 비슷한 듯해 이 사람이라면 하는 믿음이 생겼죠.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연애는 둘만의 문제였다면 결혼은 가족 전체의 일이었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몇 번 만나 뵙는 것만으로도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미리 제게 귀띔을 하긴 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 완벽주의자시거든. 보험 일도 오래 하셨고 주변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 그래서 며느리 보는 눈도 높으실 거야. 그때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물었죠. 결혼하고 나면 우리 생활에 너무 터치하시는 건 아니지? 혹시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해?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 생기면 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성격 좋으신 분이야. 걱정 마.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비 시어머니를 직접 뵙고 나니 숨 막힌다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겉보기엔 참 따뜻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첫 혼사라 큰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교사라며? 안정적이고 남이 무시 못하는 직업이라 그건 마음에 든다. 순간 제 직업을 마치 점수 매기듯 평가하는 듯한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죠. 그런데 교사는 월급이 얼마나 되니? 연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실 줄은 알았지만 첫 만남에서 그것도 대화를 시작한 지 1분 만에 받을 거라 상상도 못한 질문이었어요. 그래도 예의를 갖춰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셔? 아버지 연봉은 집에 따로 빚은 없지? 요즘은 빚 안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다며?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언짢아 하지 말고. 그 순간부터 제 인내심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소득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그래도 저는 큰 빚 없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생 있다면서 무슨 일에 연봉은? 너 결혼 자금은 얼마나 모아뒀니? 솔직히 말해봐. 마치 은행 대출 심사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가족의 소득, 빚, 자금까지 캐묻는 상황에서 저는 웃으며 말했죠. 동생은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은 제가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한 가족인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결혼하려면 이런 건 서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아. 보다 못한 예비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여보 그만해. 첫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너무한다. 아버님에 이어 남자친구도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해졌고 저는 속으로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 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 건 알고 계시지? 그거 그냥 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해. 그리고는 본인이 지금까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얼마나 돈과 시간을 들였는지 장황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치 결혼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룬 업적을 검증받고 싶은 듯한 모습이었죠. 우리 아들이 사실 걸어다니는 돈덩어리나 마찬가지야. 학원비, 과외비 참고서 얘 공부할 땐 나도 밤잠을 못 잤다니까. 남편이 버는 돈으로는 애들 교육비가 감당이 안 됐어. 그래서 남들 놀러 다닐 때 나는 보험 일하면서 아들 하나 변호사 만들겠다고 그 고생을 했지. 다 내 노력 덕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된 거란다.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자서전을 읊듯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변호사로 키웠는지 길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도 참 운이 좋은 거야.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 오는 것도 복인데 따지고 보면 선생이라는 게 전문직도 아니잖니. 그런 직업으로 변호사 남편 얻기가 어디 쉽겠어. 너가 제대로 복받은 줄 알아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철렁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전혀 살피지 않고 자랑인지 훈계인지 모를 말들을 계속 이어갔어요. 다른 집에서는 우리 아들 같은 신랑감 얻으려고 집안 차원에서 발벗고 나선다던데 너희 부모님들도 준비를 좀 했겠지? 우리 아들을 사위로 데려가려면 기본적인 건 생각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저는 차분하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어머니는 살짝 불쾌한 듯 고개를 돌리셨고 그때 마침 예비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리셨습니다.
여보, 누가 들으면 아들 유세 심하다고 하겠어. 그만해. 적당히 했으면 이제 됐잖아.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받아치셨죠. 아니, 내가 무슨 유세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변호사 되고 나서 선자리가 얼마나 밀렸는데. 암튼 얘야, 상견례 때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 한 말들 잘 기억해둬. 그날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치 온 영혼이 탈탈 털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와도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말 다 들었지? 아버님만 어머님을 말리셨고 오빠는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면서. 제가 따지자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괜히 네가 더 불편했을까 봐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화가 더 치밀었죠. 그래도 그렇지. 예비시댁에 첫 인사 가서 나 같은 질문 받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 오빠가 우리 집 왔을 때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우리 엄마 원래 좀 그런 분이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너 편만 들면 엄마가 벌써부터 마누라 편만 든다고 했을 거 아냐? 내가 일부러 모른 척 한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걱정 마.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론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왠지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남자친구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약속해. 앞으로는 이렇게 곤란한 일 생기면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지? 제가 다시 한번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 없도록 내가 잘 막을게.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르죠. 며칠 후에 저희 부모님도 인사 자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딸 그쪽 부모님 댁엔 잘 다녀왔지? 집안 분위기는 어땠어? 어머니는 걱정 반 기대 반의 얼굴이셨어요. 그때 저는 솔직히 다 말씀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지나친 질문들, 집안 형편까지 캐묻던 이야기들, 마치 저와 우리 집안을 평가하는 듯한 말투. 하지만 저는 끝내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냥 어머님이 조금 까다로우신 분 같긴 한데 남자친구가 잘하니까 괜찮아요. 억지로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죠. 그래도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어른들 분위기도 중요하니까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꼭 엄마한테 말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무조건 혼자 참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꼭 상의해야 해. 결혼은 평생을 결정하는 일이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수없이 고민했어요. 지금 말할까, 그냥 넘어갈까, 결국에는 딱히 이상한 느낌은 없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몇 차례 더 뵙게 되었어요. 처음에 느낀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혼란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데이트 후에 남자친구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 우연히 예비 시어머니와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다그치듯 말씀하셨어요. 얘 아침부터 나가더니 쟤 만나러 갔었구나. 근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니? 내가 차려둔 아침 다 먹고 갔어? 남자친구는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침도 잘 먹고 갔고 점심 저녁도 여자친구랑 같이 잘 먹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게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는 원래 밥 거르는 버릇이 있어서 내가 꼭 챙겨야 해. 너희들 결혼하면 그건 다 네 몫이야. 우리 아들 건강은 네가 잘 챙겨줘야 해. 알겠지? 사실 겨우 그 정도야 웃으며 넘길 수 있었죠. 네, 어머님. 앞으로 오빠 건강은 제가 잘 챙길게요. 그런데 이어진 말이 그래, 그럼 됐어. 얘는 예민해서 음식 조금만 이상해도 탈이 나.
특히 조미료는 절대 안 돼. 결혼하면 나한테 배울 게 아주 많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남편을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의 삶까지 따라가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씀을 막아서고 나섰어요. 엄마, 아직 저희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부담 주지 마세요. 그리고 나 이제 애도 아니고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겨요. 그런 말 계속하시면 결혼 전에 더 이상은 집에 안 데려올 겁니다.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눈을 흘기며 입을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래도 이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싶어 한결 마음이 가라앉더군요. 물론 그래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요. 그러던 중에 양가 부모님이 본격적으로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약 한 달 앞두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보자고 하셨어요. 처음엔 또 무슨 아들 자랑이나 잔소리려나 생각하며 예비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날은 의외로 부드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도 함께하며 가볍게 웃고 담소도 나누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깐이면 돼.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네, 무슨 일이세요? 아들 있는 데서 얘기하면 또 그만하라고 성질 낼까봐 말 못하겠더라. 기회 생겼을 때 얘기하려고.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또다시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걸까? 이런 일은 그날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날에 남자친구와 외식 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가 잠시 방에 들어간 사이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하셨죠. 우리 아들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잘 안 하는 애야. 너가 좀 더 신경 써줘야 해. 그리고 결혼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 항상 우선이 돼야 한다는 거 잊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아들을 위해 나를 맞춰야 하는 결혼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가 좀 촉박하긴 하다만 그래도 말은 미리 해두고 싶어서 그래. 내가 굳이 이런 말 안 하고 넘어가고 싶진 않거든. 우리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변호사잖니. 너희 집도 형편 괜찮다던데 맞지? 네, 오빠가 그렇게 말했나요? 저희 집 형편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 궁금해 하시나요? 그러자 어머님은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그럼 다행이네. 그럼 내가 말하기가 훨씬 편해지지. 우리 지난번에 만났을 때 상견례 때 얘기할 거라던 거 기억나지? 사위로 우리 아들을 데려가려면 준비할 게 좀 있다고 했던 거. 어떤 걸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때 어머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명색이 변호사 키워낸 집이잖아. 몇 억 들여서 아들 하나 변호사 만들었는데 장가를 보내려면 열쇠 3개 정도는 준비해야지. 네, 열쇠요. 숨이 턱 막히는 단어였습니다. 열쇠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는 참 눈치가 없네. 당연히 집키, 차키, 그리고 우리 아들 개인 사무실 오픈할 건물키 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아들 자랑, 조심스러운 경고들이 전부 이 순간을 위한 전조였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건 혼수 목록이야. 너희 쪽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고 내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해놨어. 시간이 너무 촉박할까봐 상견례 전에 미리 주는 거니까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려. 종이를 받아든 저는 멍하니 목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넘어서 예비 시어머니 개인 취향이 짙게 담긴 고급 주방기기, 명품 식기, 수입 가죽 소파. 심지어 예비 시모가 평소에 쓰는 화장품 브랜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단단히 내려앉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아, 이 결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하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어색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부모님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준비를 잘해와야 해. 나는 내 아들 아무렇게나 장가 보낼 생각 없어. 선생이 여자로서 직업이 아무리 좋다 해도 어디 가서 변호사 남편을 얻겠니? 결혼은 두 집안의 만남이야. 이 정도는 신부 쪽에서 책임져야지. 그 말을 끝으로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가 다시 거실로 들어왔고 저는 굳은 얼굴로 겨우 인사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자 남자친구는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조용히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만 남겼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는 부모님께 이 상황을 감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엄마는 들뜬 목소리로 매일 전화해서 혼수 준비는 잘 되냐고 묻곤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이다 결국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운을 뗐죠. 엄마,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부모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너 김서방이랑 싸웠니? 엄마가 가장 먼저 물으셨고 아빠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의견 부딪히는 거야 흔한 일이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슨 일인지 한번 말해봐. 저는 한숨을 깊게 쉬고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요구하신 게 너무 과했어요. 상견례 때까지 집 키랑 차 키와 건물 키를 준비해오라고 하셨고 혼수 목록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득 적어서 내미셨어요. 변호사 아들 사위로 데려가려면 원래 다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싶어요. 저 이런 결혼은 안 하고 싶어요. 제 말을 듣던 엄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빠는 순간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 집에서? 지금 지네 집 아들이 변호사라고 집키 차키에 건물 키까지 달라고 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변호사가 뭐 대단한 줄 알아? 그딴 조건을 내걸고 우리 딸을 무시해. 아빠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 말 들었으면 진작에 말했어야지. 우리 딸이 뭐가 아쉬워서 무슨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당장 파혼하자.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뭔가를 생각한 듯한 엄마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파혼은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하자.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말해야겠어. 엄마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조용히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하고 파혼하면 그만인데. 하지만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한 집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어디서 남의 귀한 딸한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내가 그 집 엄마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줄 거니까 넌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말만 잘 들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저를 그렇게 만든 자리에서 저도 한 번쯤은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자리에 도착했고 엄마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제 손은 긴장이 되어 흐르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비 시댁과의 상견례가 시작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전히 도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얘기가 아주 많죠. 사돈댁 따님과 우리 아들 잘 어울리는 커플입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라서 그런 사위 얻을 생각하니 사돈댁도 좋으시죠? 엄마와 아빠는 조용히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에 예비 시어머니는 슬쩍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비 며느리한테 미리 부탁드렸던 거 잘 준비하셨는지요?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견례 전에 말씀드렸으니
너무 늦지 않게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순간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다소 당황한 듯 했지만 엄마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부탁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제가 며칠 전에 따님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들 사위로 데려가려면 키세계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요. 요즘은 전문직 사위 들이려면 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니까 아무래도 급이 좀 다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엄마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 그 키 말씀이시군요. 저희 딸한테 들었습니다. 물론 준비했죠. 여기요. 그 말과 함께 엄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열쇠는 아니었고 아빠 회사의 이름이 적혀있는 얇은 파일철 3개였어요. 집 열쇠, 차 열쇠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각각 세 채의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한 순간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이런 것까진 몰랐던 사실이었을 테니까요. 저희 집이 단순히 그럭저럭 잘 사는 집 정도가 아니라 건물 세 채를 소유한 알부자라는 걸요. 예비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역시 준비 잘 하셨네요. 사업하신다고는 들었는데 이 정도까지 재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역시 결혼은 이렇게 준비된 집이랑 해야지. 그 순간 예비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리셨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랑 미리 상의도 없이 이건 너무 실례 아니야?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봉투를 다시 확인하며 싱글벙글이었어요. 그나저나 이 셋 중에 우리 아들 사무실은 어디에 차리면 좋을까요? 요즘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다던데. 그것까지 전부 해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시겠네요. 그 순간 엄마가 봉투를 가로채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등기는 그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며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시죠? 엄마는 미소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이건요, 우리 집에서 소유한 건물 세 채 진짜 등기입니다. 그쪽은 평생 보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 어디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죠. 정적이 흘렀고 엄마는 마지막 쐐기를 박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 가서 변호사 사위 얻으려고 열쇠 3개를 준비해야 할 정도로 모자란 자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위의 직업이 아닌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조건부터 들이미시는 걸 보니까 이 결혼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고는 저를 손짓으로 조용히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요구했던 혼수 목록을 꺼내서 엄마는 차분히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 맞다. 이것도 돌려드릴게요. 겨우 이딴 걸 혼수랍시고 내미는 집안에 우리 딸 절대 못 보냅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은 듯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남자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죠. 그 침묵을 깨며 예비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건물까지 다 있는데 이제 와서 파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은 두 집안의 약속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자 엄마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당사자들 간의 신뢰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견례전에 따로 며느리 될 사람을 불러내서 건물키 3개니 혼수 목록이니 내밀며 장사부터 시작한 집안에서 어떻게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고 아버님은 창피했는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분을 못 이긴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렇죠.
현실적인 조건 따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희 아들이 변호사니까 그 정도는 당연하잖아요. 그 순간 이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빠가 매서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우리 딸은 조건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조건부터 따지는 결혼이라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장사이고 거래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남자친구 역시도 자기 엄마를 말리며 저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도 내가 책임지고 설득할게. 정말 너한테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할 거야. 이제 그만하자. 이건 내가 바라는 결혼이 아니야.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저희 가족이 일어나 돌아서려는 순간 지금까지 그토록 사람 좋던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님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조건 거리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났잖아. 도대체 왜 아들 인생을 망쳐? 그 자리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자리를 떠나려는 제게 남자친구는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잘해보려고 했어. 그냥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도 다 외면한 건 오빠야. 진작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지. 그렇게 우리 가족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식구들은 누구도 따라 나오지 않았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세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풍경만이 조용히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묘하게 후련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혼이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거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상호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걸 저는 상견례에서 아주 뼈아프게 배운 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잘했어. 우리는 너가 더 상처받기 전에 끝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결혼 전에 그런 집안인 걸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좋은 사람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어.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가족도 중요하거든. 부모님의 그 말에 그동안 눌러왔던 불안과 억울함, 혼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내 결정을 존중해주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싶어서 그게 가장 위로가 됐어요. 이상하게도 이별의 아픔은 생각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도 가시기 전 며칠 후에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랑 확실히 얘기할게. 아니, 너가 원한다면 엄마랑 인연 끊고 살 각오도 있어. 그는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 너한테 그런 일들 생겼을 때 내가 제대로 막지 못한 거 진심으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근데 따지고 보면 나도 좀 서운한 부분이 있어.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해주지.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재산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그는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네가 상처받지 않게 내가 다 해결할게. 진짜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니까. 오빠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 난 더 이상 오빠랑 결혼할 생각 없어. 우리 이미 끝났잖아. 그는 계속 붙잡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잖아. 이미 우리 가족도 다 알게 됐고 서로 상처도 받았고 이젠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아. 이번 기회에 오빠도 어머님과의 관계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아마 내가 아니어도 앞으로 누굴 만나든 힘들 거야.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고 그대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 결혼은 사랑과 신뢰가 아닌 조건으로 얽히기 시작했어요. 그 조건들이 결국 우리를 끝내 서로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죠.
그 후 저는 한동안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파혼이라는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결혼이 계속 이어졌다면 저는 아마도 한 번도 온전히 존중받지 못한 채 늘 의심과 불편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이 파혼은 분명 저에게 아프고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지켜낸 용기의 기록이기도 해요. 이 일을 통해 저는 사랑도 결혼도 삶도 무엇보다 내 존재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후련한 마음으로 다시 저만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언제든 저는 절대 나 자신을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